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마지막 제8장 단기간의 실천법 모노 다이어트. 그가 생쥐에게 한 것은 오직 일주일에 이틀을 굶긴 것 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일주일에 이틀 동안 소화기관에 휴식을 준 결과 생쥐들은 모두 2배를 더 살았고 거의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충격적이지 못해 감격적이다. 모노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 다이어트라 부른다. 모노는 하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접두사이다. 그러니까 불로 익히지 않고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라는 말이다. 모노 다이어트를 아주 현명하게만 실천하면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보다 몸속의 독소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할 수 있고 당연히 살이 빠진다. 나의 경우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노 다이어트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나는 30년이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 왔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정 기간 동안 과일과 채소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 또한 누구든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연히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또는 주스, 식이섬유가 살아있는 통과일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반드시 요리하지 않는 신선한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모노 다이어트의 놀랄만한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겠다. 1.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만 먹는 것. 2. 3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 3.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10일 동안 오직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것.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과 주스를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껏 먹는 것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몸속의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는 몸 청소법이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2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는 독소를 청소하는 데 쓰고 결과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다. 2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 2가지 더 장점이 많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게 되면 많은 영양분이 제거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는 동물은 오직 호모 사피엔스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뒤뚱뒤뚱 살이 찌고 퇴행성 질병을 대대손손 물려준다.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사려 깊은 인간만이 요리를 허락했고 그로 인해 질병도 허락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질병이 심하게 진행 중인 사람이다. 설사 모노 다이어트로 인해 효과를 보아온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급성인 경우에는 제한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와 건강회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다. 기본 규칙만 지킨다면 횟수나 방법도 상관없고 특별히 처방된 식이요법도 있을 수 없다. 일주일 내내 주스만 마셔도 되고 과일만 먹어도 상관없다. 일주일에 하루씩만 그렇게 해도 된다. 한 달에 딱 3일씩 연속으로 과일과 채소만 먹어도 된다. 작가이자 유명한 강연자인 가브리엘 쿠센스 박사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주스를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6개월 동안 실천하면 반드시 큰 효과를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의사는 다음과 같은 치료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노 다이어트는 허약해진 소화 시스템에 짧은 기간 동안 휴식을 줍니다. 저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시도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소를 청소하는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면역 체계에 활력을 주고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그 효과는 너무도 뚜렷하므로 당장 실천해도 좋다. 달력에 표시해 놓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주일에 하루, 3일, 5일 날짜를 표시해 놓으면 실천하기 편하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다면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삼아도 좋다.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은 매우 유연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기간을 일단 정하게 되면 매우 엄격하게 실천할수록 효과는 배가 된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다. 사람들은 새로운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과거의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처벌받는 심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당신의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무장하기를 바란다. 모노 다이어트는 새로운 생활습관으로 전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정기적인 활력제로 생각하라는 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멀리 있던 애인을 만난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애인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면 더 즐겁지 않겠는가 말이다. 음식 습관을 바꾸어주는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해방이다. 체중 감소라는 장기적인 선물과 함께 모노 다이어트가 주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은 활력 넘치는 에너지다. 당신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활력은 당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넘쳐흐를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체험하기만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첫사랑과 함께 했던 해변에서의 3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당신이 만일 1년에 딱 3일만 실천했더라도 그 3일 동안의 쾌적했던 몸 상태를 마음속에서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첫사랑과의 3일처럼 언젠간 또 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미 비만인 상태에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평소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생활화하여 아예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사전 예방의 추출들과 같다. 활력이 넘치는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 내가 건강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수십 년째 이 분야에 종사하는 동안 모노 다이어트는 나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처음 이것을 실천했을 때 나는 내 컨디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순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 건강은 뚜렷하게 달라졌다. 나는 10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의 기간을 늘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빠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 방법은 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나의 날씬한 몸과 꼿꼿한 허리를 지켜주고 있다. 모노 다이어트의 숨겨진 이론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책은 몸속의 쓰레기와 독소를 청소해서 날씬한 몸매와 생생한 에너지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써졌다. 몸을 청소하면 살이 빠지고 에너지가 넘친다. 모노 다이어트가 그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몸은 산속의 샘물처럼 깨끗해질 것이고 에너지는 폭포수처럼 넘칠 것이다. 진실은 그것이다. 에너지가 모든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은가? 우리 몸도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소화 시스템을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소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화 시스템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그 영양분을 세포에 보내고 독소와 쓰레기를 배출시킨다. 또한 위장과 소장과 대장, 췌장, 간, 신장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성분을 혈관, 근육, 뼈 등에 보내는 역할도 한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화기관에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뷔페에 가서 이 음식 저 음식을 우걱우걱 뱃속에 집어넣어 보시라. 산에 오르고 싶어지는가? 소파에 오르고 싶어지는가? 독소를 청소한 후 몸에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한다면 소화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은 복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위산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위산이 역류했던 경험은 있는가? 속쓰림이나 가스가 찬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가? 식사 후에 배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위장에서 음식들이 효율적으로 소화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여러 색깔의 실들이 서로 엉켰을 때 풀어내기 힘든 것과 똑같다. 이 많은 종류의 음식들은 소화가 끝날 때까지 뱃속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하므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불쾌한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화제인 타카메트와 잔탁이다. 둘 모두 위장병에 사용된다. 당신은 왜 미국인들이 매년 수십 수백억 달러를 소화제 구입에 쓰는지 알고 있는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위장 속에 털어넣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통과 소화불량 등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많은 양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에게 지금 그런 고통은 사라졌다. 물론 소화제도 필요가 없어졌다. 소화 시간을 줄이고 소화 과정을 간결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섞어 먹지 않으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함으로써 모노다이어트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이론이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TV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직접 실천해보는 것이다. 여기에 그것을 실천해본 과학적인 증거들을 소개해보겠다. 로이 월포드 박사는 의사로서 UCLA의 교수이자 노인학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의 저명한 학자다. 면역학 및 노화작용을 연구하는 UCLA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 국립과학원과 백악관의 노화작용위원회의 회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면역학과 노화작용에 대해 그가 저술한 5권의 책은 그를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거장으로 만들었다. 월포드 박사는 노화작용에 관련한 장기간의 실험을 수없이 수행했다. 그는 실험의 결과들을 확인하면서 본인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장기간인 120살까지 생생하게 살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물론 내가 강조하는 모노다이어트와 똑같은 이름의 실험은 아니었다. 그의 주제는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하게 될 경우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즉 노화 및 장수에 대한 연구였다. 월포드 박사의 연구 결과는 나의 주장을 100% 입증하는 셈이 된다. 즉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하면 할수록 사람의 몸은 질병에 강해지며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 말이다. 월포드 박사는 생쥐 실험을 했다. 생쥐는 보통 수명이 2년인데 월포드 박사의 실험에 동원된 생쥐들은 모두 2배나 더 살았다. 만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150살 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생쥐들은 모두 2배나 오래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심장병이나 암에 거의 걸리지 않았다. 이런 질병에 걸린 쥐가 몇 마리 있었지만 대부분 2배를 더 살고 죽기 얼마 전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어떤 시험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그가 생쥐에게 한 것은 오직 일주일에 이틀을 굶긴 것 뿐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약물도 없었고 주사도 주지 않았고 마술을 부린 적도 없었다. 일주일에 이틀 동안 소화기관에 휴식을 준 결과 생쥐들은 모두 2배나 더 오래 살았고 거의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충격적이지 못해 감격적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월포드 박사는 현재 80대인데 일주일에 이틀을 단식하며 건강한 채로 질병 없이 살고 있다. 월포드 박사의 실험은 자연위생학 지지자들의 주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거기서 파생된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다른 모든 신체 행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 말이다. 독소를 배출할 에너지가 많을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의 핵심과 일치한다. 자연현상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치료에 쓰이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화기관이 쉬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동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본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넘어져서 다리를 절룩이는 말에게 자 밥 먹을 시간이다 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소나 말이나 양이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동물이 아플 때 거의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몸이 아플 때 음식을 적게 섭취함으로써 에너지를 몸의 치료에 쓰려고 한다.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고양이나 개도 몸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음식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몸이 아픈 애완동물들에게 아무리 음식을 먹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동물들은 아픈 몸이 다 나을 때까지 휴식을 취할 뿐이다. 동물들도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떠신가? 비슷한 일은 아이들에게서도 일어난다. 아이들은 아플 때 식욕이 줄어 먹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이때 부모들은 엄마를 위해서라도 좀 먹어라 라든가 의사선생님이 그러는데 안 먹으면 더 아프대 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른 자신도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먹으려 하지 않는다. 본능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 몸이 아플 때 맨 먼저 찾아오는 증상은 식욕부진이다. 식욕부진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치료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빠른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기만 하면 평생 유효한 다이어트 방법이자 질병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 스케줄. 나는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긴급한 상황, 곧 있을 결혼식에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등에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권투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살을 빼듯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평생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며 주말에 쉬듯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신은 매주 일요일 대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6개월이나 1년마다 엔진 오일을 바꾸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몸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닌가? 몸을 청소하는 것이 집안 청소나 엔진 오일 교환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몸이 깨끗해서 날씬하고 쌩쌩하다면 집안 청소나 엔진 오일 교환을 좀 미룬다고 무엇이 그리 대수란 말인가? 자, 그럼 어떤 방식의 모노 다이어트를 골라야 할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른다면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천해서 그 효과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딱 하루만 해보는 것도 좋다. 별로 힘들지 않다면 며칠 더 연장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몇 번 해보면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착시키기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변형할 수도 있다. 가령 매주 일요일 과일만 먹기로 했는데 하필 그날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면 실행 날짜를 토요일로 당기거나 월요일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즉흥적인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부터 3일 동안 과일과 주스만 먹기로 결심했어 라고 해도 좋다. 매일 뷔페에 가서 썩으면 냄새나는 고기를 우걱우걱 쑤셔 넣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은 마치 매일 저녁 클럽에 나가 먼지 속에서 정신없는 하드락 음악만 듣다가 술이 깬 일요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클래식 FM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3가지 모노 다이어트. 1.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 2. 3일 동안 주스와 과일과 과일 스무디만 먹기. 3.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는 명령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보기에 불과하다. 하나씩 직접 실천해보고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로 요리하지 않는 산 음식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1.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 하루 종일 배고플 때마다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만 먹는 실천법이다. 나의 경우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다음에 야채 주스를 마시고 저녁엔 과일 주스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당신이 섞어서 선택해도 상관없다. 하루 종일 과일 주스만 마셔도 좋고 하루 종일 야채 주스만 마셔도 좋고 아침, 점심, 저녁 골라가며 마셔도 좋다. 언제 어떻게 먹든 하루 종일 주스만 마신다면 상관없다. 한 번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주스만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주스를 소개한 책도 수없이 많다. 모두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맛도 좋다. 나는 사과와 딸기를 섞어서 만든 주스를 가장 좋아한다.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 맛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스를 추천했고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과일에다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나쁘지 않나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과일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섞어 먹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채소는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야채 주스는 성분이 좀 센 편이므로 과일과 섞을 때는 과일과 채소를 3대1로 섞으면 가장 좋다. 생과일, 과일 주스, 과일즙 순서로 다이어트에 가치가 있다. 덜 가공할수록 다이어트에 효과가 올라간다. 과일 주스를 과일즙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 않는다. 즙으로 짜내면 섬유질이 찌꺼기로 버려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노폐물 청소부인 섬유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3일 동안 주스와 과일과 과일 스무디만 먹기. 이 방법은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에 과일과 과일 스무디를 추가하는 실천법이다. 어떤 과일이든 반대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로 건조해서 이산화황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건포도나 대추같이 말린 과일도 상관없다. 말린 과일은 영양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스무디는 만들기가 아주 쉽다.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에 얼린 바나나 또는 얼린 과일을 집어넣으면 맛있는 스무디가 된다.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 바나나 등 얼린 과일을 주스에 넣기만 하면 된다. 과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가지 스무디를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바나나를 얼릴 때는 껍질을 벗기고 플라스틱 그릇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할 것. 3.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 일주일 내내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 주스, 샐러드만 먹는 실천법이다. 절대 불을 사용해 요리한 음식은 안 된다. 과일이나 채소를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고 아주 약간의 올리브오일을 드레싱으로 넣은 샐러드, 레몬 주스, 각종 허브를 시간과 양에 관계없이 먹어도 좋다. 다른 종류의 드레싱에
약간의 화학적 성분이 들어갔다 해도 그 정도는 관계없다. 맛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샐러드를 먹은 후 3시간 동안은 과일 주스나 야채 주스를 먹지 말 것을 권할 뿐이다. 위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하나의 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재료의 종류도 상관없고 실천하는 기간도 당신에게 달려있다. 1번을 실천해본 후 며칠 지나서 2번을 실천해보고 며칠 후에 3번을 실천해보면 된다. 1번, 2번, 3번을 하루씩만 실천해도 관계없다. 과일, 채소 혹은 주스를 계속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불로 요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 1.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시는 주스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 열로 살균되어서도 안 되고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주스도 안 된다. 정제된 주스는 절대 안 된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모노 다이어트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 요즘 주석이는 어디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효율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주석이의 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모든 집 거실에 TV가 놓여있듯이 주석이도 그렇게 놓여있을 필요가 충분하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품이다. 주석이가 없다면 꼭 구입하기 바란다. 나는 약 30년 전에 챔피언 주석이를 구입했었다. 가격이 무려 $250였는데 그 당시로는 엄청난 고가였다. 비싼 만큼 사용도 쉽고 고장도 없었다. 나는 20여 년 전에 같은 브랜드의 다른 주석이로 바꾸었는데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보는 같은 색깔에 너무 질려서 새로운 색깔을 원했기 때문이다. 조언 2.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길 바란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듯 홀짝이듯 마시라는 말이다. 급히 들이켜 위장 속에서 폭풍을 일으키게 하지 마시라. 한꺼번에 삼키면 몸에 부담이 되고 결국 복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 번에 한 모금씩만 천천히 삼켜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해야 한다. 조언 3.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빈속에 먹는 것이 좋다.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낮 시간이라도 속이 비어있을 때 먹어야 독소 청소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다른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내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안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은 참으로 재미있는 음식이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과일은 위장에서 분해되고 소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은 뱃속에서 소화되는데 3시간 이상 걸리지만 과일은 20분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과일 주스가 더 빨리 소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조언 4. 만일 당신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장 청소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어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갑자기 위장 속으로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장 청소 음식들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가 장을 청소한다면 장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씻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라. 설사는 드물게 48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24시간 내에 멈춘다. 우리 몸에 생긴 결과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수분이 많은 장 청소 음식을 먹고 나서 설사가 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설사가 48시간 이상 계속된다면 의사를 찾아가도 좋다. 그러나 나의 오랜 경험으로 말한다면 장 청소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설사는 결코 과일과 채소를 먹지 말라는 경고음이 아니다. 조언 5.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은 정반대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치솟을 것이다. 모든 동물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이 요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적은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치솟는다.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참사는 살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라는 것이다. 조언 6. 한 번도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걱정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나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다. 나도 당신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런 일을 겪어봤을 것이다. 가령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모두 해치웠다. 배도 부르고 아주 만족했다. 그런데 45분쯤 지나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부엌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먹을 만큼 먹었고 배가 부른데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만일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그 이유를 내가 말해드리겠다. 인간의 몸에서 그런 욕구를 가지게 하는 생리학적 이유를 말이다. 우리의 뇌에는 식욕 조절 중추라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식욕을 조절한다. 이 식욕 조절 중추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모니터링하면서 영양분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충분하면 조절 작용은 멈춘다. 그러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중추가 우리에게 더 먹어라 하고 알람을 울린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먹고 나서야 그 알람 소리가 줄어든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계속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짐작하시는가? 그렇다. 당신이 계속해서 먹어대는 음식이 지나치게 요리되어 있고 지나치게 가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음식들은 요리 과정과 가공 과정에서 자연 상태가 파괴되었고 영양분이 손실되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어 라고 알람이 울리는 것은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의 문제라는 말이다. 우리의 현명한 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 저녁 부풀어 오른 배를 부여잡고 부엌 찬장에 누워서 잠자는 스낵을 깨우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원하는 영양분을 넘치도록 충족시켜준다. 당신은 자연에서 온 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불을 가해서 효소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요리를 하면서 미네랄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몸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 원하는 명문대에 합격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는 것이다. 연속해서 며칠, 길면 길수록 좋다. 이 지나면 그동안 하녀 취급을 받았던 몸이 황제의 대접을 받게 되었으므로 최상의 컨디션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식욕 조절 중추는 더 이상 더 먹어 라는 알람을 울릴 필요가 없어진다. 조언 7. 과일만 먹으면 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자, 그렇다면 저혈당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의 뇌는 혈류 속의 당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 무엇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뇌는 알람을 울린다. 초조함, 불편함, 게으름 등의 형태로 알람을 울린다. 과일 속에 있는 천연의 과당은 인체 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다른 성분보다 빨리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만약 당신이 저혈당증이 있다면 과일을 먹는 즉시 식욕 조절 중추가 이 증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다.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더 자주 과일을 먹을 필요가 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호모사피엔스에 속하는 종이라면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전능하신 식욕 조절 중추에 모든 것을 맡겨보시라. 당신은 먹고 싶은 것, 살아있는 것으로 한정해서 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조언 8.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천사의 측면을 보자.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당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 인간은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대부분의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통해서 몸에 공급된다. 또한 우리의 몸은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몸속에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기도 한다. 문제는 흰옷을 입은 악마다.
가공된 정제 설탕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설탕은 흰 옷을 입었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든 모두 치명적인 독극물이다. 정제 설탕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자 몸의 순환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정제 설탕의 해악은 여기서 모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천연의 과당인데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되어 있다. 이 과당은 소화하는 데 거의 힘들 필요가 없고 즉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된다. 우리 몸은 과당을 즉시 흡수해서 곧바로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전환된 포도당은 즉시 몸의 연료로 사용되며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상의 모든 호모사피엔스가 이 천연 상태의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산업혁명 이후 최근 200여 년 동안 이 천연 상태의 당을 정제된 설탕으로 대체해옴에 따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제라는 말은 어떤 물질에서 한 성분만 순수한 상태로 가공했다는 뜻이다. 설탕은 당이 많은 자연 상태의 아름다운 음식에서 당을 제외한 모든 아름다운 성분,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을 제거해서 비자연적인 상태로 만든 화학물질이다. 흰 설탕은 주로 사탕수수나 사탕물로 만들어진다. 열을 가하고 화학적인 변형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성분들이 제거된다.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효소 등 몸에 이로운 것들이 모두 사망 선고를 받는다.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수확한 후 잘게 쪼개서 압착하면 주스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물을 섞은 다음 열을 가하고 석회를 섞는다. 열을 가해서 수분이 증발하면 끈끈한 액체가 되는데 이를 진공솥에 넣고 펌프질을 한다. 이 과정에서 알갱이 형태로 결정화가 되면 원심 분리기에 넣는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잔여물들이 모두 날아가게 된다. 이 결정화된 알갱이들에 다시 한번 열을 가하고 목탄 필터에 통과시킨다. 알갱이가 아주 맑게 결정화되면 죽은 동물의 뼈 등을 투입하여 흰옷 입은 악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약 64가지의 성분이 파괴된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 망간, 인산염, 황산염 등이 소실된다. 비타민 A, B, D 등도 제거된다. 아미노산, 효소, 불포화지방, 그리고 모든 식이섬유도 시체로 처리된다. 당신이 만일 흰 설탕과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은 부족한 성분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몸을 즉각적으로 망치는 독극물을 먹으면 바로 토한다. 이것이 몸의 원리다.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몸 내부에서 중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바로 이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을 중화시키기 위해 건강한 세포에서 필수 성분을 뽑아쓰게 된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몸의 각 부분에서 뽑아와서 참된 당으로 중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말이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인체의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중화시킨다. 모두가 알다시피 뼈는 칼슘의 보고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치아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곳에서도 칼슘을 뽑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치아는 결국 하나씩 허물어진다. 정제 설탕은 결국 뼈를 허물어뜨리고 치아를 붕괴시킨다. 설탕은 치과 의사의 기쁨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다. 이렇듯 설탕은 영양의 다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성분들을 몸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결국 몸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설탕뿐만이 아니다. 당신이 천연 상태의 탄수화물, 고구마나 현미와 같은 녹말식품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과 빵과 라면과 과자 같은 을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골다공증과 당뇨병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의 VIP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셈이 된다.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주위를 돌아보라. 퉁퉁하게 살이 찌고 각종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의 희생양들이다. 많이 먹지도 않고 고기도 안 먹는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은 대부분 이 정제 탄수화물의 열렬한 팬들이다. 저는 동물을 사랑해서 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100kg이 넘는 몸을 뒤뚱거리고 병원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라면서 헬스클럽 원장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정제 설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조금씩 형체를 숨기며 숨어 있다. 미국에서 매년 1인당 설탕 소비는 무려 70kg에 달한다. 사탕이나 흰 설탕만 설탕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선반 위에 놓여있는 음식들을 살펴보라. 자당, 과당, 흑설탕, 황설탕, 콘시럽, 원당, 당밀 등은 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독성 화학물질이다. 이런 상냥한 이름을 가진 달콤한 악마를 천사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황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황설탕은 보통 흰 설탕에 당밀을 입히거나 캐러멜 색소를 사용해 만들어진다. 흔히들 원당이라 불리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원당은 중백당으로 불리는데 설탕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정제 과정에서 한 가지 과정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가장 완전한 당의 형태는 과에서 직접 얻어진 신선한 과당이다. 과당이 일단 정제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어떤 이름을 뒤집어 쓰고 위장을 하든지 흰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에 언급한 대로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이 투여되고 영양분이 사라진다. 이 화학약품이자 독극물이 당신의 밥상에 매일 초대된다는 말이다. 10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얀 옷을 입은 악마가 되는데 마지막 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은 자연식품이라는 말에 현혹될 셈인가? 어깨를 으쓱이며 친구들에게 유기농 식품이라고 자랑할 셈인가? 당밀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밀과 같이 자연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은 모두 흰 설탕보다 아주 조금 나은 설탕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단맛을 내는 모든 종류의 공장 음식에는 하얀 악마가 숨어 있다. 건강음료 또는 천연 또는 100% 자연이라는 옷을 입은 모든 공장 음식도 이에 해당된다. 이런 상표를 보면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주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몸에 더 좋을 것이라는 상상력에 유혹의 손길이 뻗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문구를 내세우며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에 들어있는 음료들에는 모두 정제설탕이 숨어 있다. 심지어 과일즙이 가라앉아 있다는 귀여운 요구르트에도 설탕이 9스푼이나 들어있다. 9스푼이 뭐 대수냐고? 340ml짜리 콜라에 10스푼의 설탕이 들어있다면 이해가 가시는가? 당신은 이런 요구르트를 건강에 좋다고 행복한 얼굴로 먹고 있다는 말이다. 조심하시라. 진짜라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공장 음식에는 항상 가짜가 숨어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진짜를 넣어준다면 당신의 몸은 그만큼 반드시 보답하기 마련이다. 조언 9. 모노 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자연 상태에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떨까? 견과류가 자연 상태의 생견과류라면 허락한다. 찌거나 볶은 견과류는 아주 농축된 음식이라서 과식하기 쉽다. 하루 한 번이라면 아몬드의 경우 10에서 12개 정도로 충분하다. 그 이상이면 소화기관이 힘들어한다. 나는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생견과류, 찌거나 볶지 않은을 먹을 때마다 오이나 샐러드와 함께 먹는다.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오이나 샐러드는 수분이 많아서 소화를 편하게 해준다. 견과류에는 지방이 지나치게 많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지방은 몸에 필수다. 지방이 없다면 인간은 죽는다. 사실 비타민 A, D, E, K는 지방이 있어야만 분해된다. 지방이 음식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그 지방이 어디에서 나온 지방이냐는 것이다.
각종 씨앗이나 견과류에서 나온 지방이 범인이 아니라 고기나 정제식품에서 나온 지방이 범인이라는 말이다. 조언 10. 만일 당신이 일주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면 요리하지 않은 음식에 약간 요리한 음식을 추가하면서 길게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살짝 데쳐낸 채소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살짝 데쳐낸 채소를 샐러드에 넣으면 장 청소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소는 무엇이라도 좋다. 브로콜리, 양배추, 호박 등을 쪄낸 다음 샐러드에 넣고 드레싱을 약간 뿌리면 맛도 좋고 만족감도 줄 것이라 믿는다. 3, 4일 정도 짧게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익힌 채소를 추가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일주일에서 2주일 길게 하는 모노 다이어트의 경우 마지막 며칠에 익힌 채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일주일의 경우 마지막 이틀 정도에 추가할 수 있고 10일의 경우 마지막 3, 4일에 익힌 채소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요리하지 않는 샐러드가 익힌 채소보다 많아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는 요리하지 않은 음식이 주인공이 되는 식단이기 때문이다. 조언 11. 이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는 당신의 몸을 완전히 거듭나게 개선해 줄 것이다.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동안 당신의 몸을 탁하게 하고 막히게 하는 음식을 몸속에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그래프가 항상 위로만 향하거나 아래로만 향하지 않듯이 몸이 완벽하게 개운해질 때도 있지만 때론 그저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에너지는 상승할 것이고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며 계속하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식당에 가서도 가능하면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며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찾는 일은 줄어든다. 입에서는 살살 녹았지만 몸을 찌뿌둥하게 만들던 음식, 당신의 혈관을 막히게 하고 뱃살과 엉덩이살을 늘리던 그런 음식을 점점 멀리하게 될 것이다. 조언 12. 5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단식 후에 조절식을 먹듯이 해야 한다. 오래 굶었으므로 아주 가볍게 먹는 조절식처럼 모노 다이어트 후에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아주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가볍고 맑은 음식에 적응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당황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주스나 과일이나 채소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점심에 피자와 치킨과 콜라를 먹는다거나 저녁에 갑자기 스테이크와 빵과 애플파이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상현상을 나타낸다. 아침에는 아주 가볍게 주스 한 잔이나 과일 한 개 정도만 먹고 점심에는 샐러드와 구운 감자나 토스트 정도로 끝내고 저녁은 샐러드와 파스타 정도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모노 다이어트가 끝난 후 2, 3일 정도는 가볍게 먹고 고기나 생선 등 무거운 음식은 아주 가끔씩만 먹는 것이 좋다. 모노 다이어트 기간 중에 느꼈던 그 상쾌한 기분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조언 13.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미국인을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식품회사들의 광고와 홍보에 기만당하며 산다. 하얀 우유에 시리얼을 넣어 먹는 광고를 보고 마치 로버트처럼 그대로 따라한다. 의사들도 TV에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식품회사들이 하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인간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든든한 아침은 필수다 라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 책을 세상에 소개하여 1200만 부의 판매를 기록하는 등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지금도 수만의 지지자들이 내게 질문도 해오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자연위생학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자주 질문하는 주제는 바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라는 문제다. 우리의 목적은 몸을 청소하는 일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과 수분이 독소를 가두어둘 필요가 없어지므로 비만과 질병이 도망간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생리주기에 따라 매일매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몸의 배출 주기는 새벽 낮부터 낮 12시까지다. 8시간 동안이다. 세포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배출기관에 던져버리는 신체 활동은 거의 이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금방 해답이 나온다. 아침에 눈곱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바와 같이 음식을 소화하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따라서 아침에 음식을 든든히 먹는 행위는 독소 배출과 청소에 쓰여야 할 에너지를 힘든 소화에 쓰이도록 전환시키는 배반 행위다.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과정에 아침을 우걱우걱 털어넣는 행위는 없었다는 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날씬한 몸매에 맑은 피부, 그리고 질병 없는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침을 가볍게 먹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낮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기를 부탁드린다. 과일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과일과 주스는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배출 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낮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래 2가지 사항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 할 수만 있으면 낮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2회 정도만이라도 실천해보라. 하루 건너 하루씩 한다면 더 좋다. 아침에는 먹는 최소의 음식을 과일과 주스로 시작하라. 30분 정도 지나서 다른 음식을 먹어도 좋다. 가능하면 낮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는 것이 1차 목표다. 일주일만 지나면 낮 12시까지 과일만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확연히 깨닫게 된다.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상쾌해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이론만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다. 벌써 나를 비롯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평생의 아침 식사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든든하지만 찌뿌둥한 아침 식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아침이 상쾌하면 하루가 상쾌할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설령 당신의 몸이 아주 무겁고 탁한 저녁 식사로 더럽혀졌을지라도 아침마다 정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가능하면 정화의 시간에 시리얼이나 토스트로 몸과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조언 14.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도 할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단식이나 모노 다이어트와 같은 장 청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장하고 싶어질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하다가 조금씩 횟수와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소화기관에 무겁고 탁한 음식을 쑤셔 넣는 일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쯤에서 내 경험을 말해보겠다. 내가 처음 자연유생학과 모노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나는 흥분한 상태였다. 나는 오랫동안 아파왔고 뚱보였으며 항상 피곤했었다. 아버님은 50대에 대장암에 걸려 사망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다. 내게 처음 모노 다이어트를 소개시켜 주신 분은 내게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용기를 주셨다. 모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음식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갖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렇다. 그는 내게 확신을 주었고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위장병으로 고생해 왔으므로,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뒤뚱거리며 걷는 뚱보였으므로, 나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나의 건강이 두려웠으므로, 나는 내 몸이 날씬하고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사기꾼이라도 스승으로 모셔야 할 정도로 절박했다. 아무런 끈도 없이 절벽을 내려가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정도로 절박했다. 그러나 그는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11조도 건축헌금도 감사헌금도 요구하지 않았다. 치료비도 입원비도 의료보험비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나의 스승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일 동안 오직 과일과 야채 주스만 먹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5일 동안 과일과 주스만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껍질이 벗겨진 전깃줄에 맨손을 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그 당시 내가 스스로 자초한 쓰레기 공장처럼 더러워진 몸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첫날이 가장 힘들었다. 무슨 일이든 항상 첫날이 힘든 법이다. 6일째 되던 날은 내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날이었다. 그런데 어라?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생겼다. 세상 음식으로 돌아가도 좋은 날에 나는 5일 동안의 음식을 다시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고 에너지는 넘쳤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칸트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무엇을 먹느냐? 형식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 내용까지 뒤집어 놓은 것이다. 불과 5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고깃덩이를 들고 발을 헛디뎌 콘크리트 계단에 굴러 떨어진 후 5일 만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전혀 모르는 미남이 서 있는 격이라고나 할까? 동네 개들이 고깃덩이를 다 물고 도망가서 어머니에게 혼날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는데 두툼한 턱에 배불뚝이는 사라지고 진짜 하비 다이아몬드가 눈을 껌뻑이며 서 있는 격이라고나 할까? 나는 매일 자전거를 탔고 자연유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버트 쉘턴의 책을 읽었다. 10일이 지날 때쯤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때 나의 가벼워진 몸과 상쾌해진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20년 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위장병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몸무게는 무려 10kg 이상 빠져 있었다. 에너지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인간은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유머가 생기는 법이다. 아주 유머가 넘쳤던 스승님은 내게 현자의 미소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다. 지금의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유지할 것인가? 과거의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은 너의 몫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음식에서 동물의 시체와 그 부산물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짜 음식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육식과 공장 음식을 중지한 후에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그것들을 먹어도 좋다고 하셨다. 나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 모든 동물의 시체와 그 부산물인 우유도 끊었고 마침내 25kg의 비계덩어리를 내 몸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고기와 관련된 것만 아니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지만 과식하진 않았다. 하루는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만 먹었고 다른 날에는 과일과 채소를 먹되 마음껏 먹었다. 빵이나 파스타도 아주 가끔 먹었지만 식단의 대부분은 과일과 채소와 주스로 차려졌다. 불과 한 달이 되기도 전에 25kg의 쓰레기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몸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나는 비계덩어리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매일 자전거를 열심히 탔다. 나는 자존감을 회복했고 인생에 대한 긍정으로 넘쳐났으며 앞으로 나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에 불타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1년에 최소한 4번 정도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인 셈이다. 나는 그 후 2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 3개월마다 10일 동안은 주스와 과일과 샐러드만 먹었다. 모노 다이어트 기간을 제외하고는 아주 가끔씩 우유나 생선을 먹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0일 동안의 모노 다이어트 외에도 매주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모노 다이어트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큰 모노 다이어트와 작은 모노 다이어트를 병행한 셈이다. 처음 2년 동안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모든 통증은 사라졌으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건강을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된 셈이다. 나는 지금도 1년에 2, 3회 정도는 큰 모노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작은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다. 나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았다. 3개월 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살아있는 음식만을 먹는 방법도 실천했다. 사이사이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맘대로 먹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항상 몸이 개운했다. 내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한 후 쇄도하는 TV 인터뷰를 위해 미국 전역을 여행할 때는 2주 동안 과일과 주스만 먹기도 했고 한 달 내내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도 했다. 인터뷰를 위한 여행은 강행군 그 자체였다. 매일 비행기를 타야 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인터뷰 스케줄을 소화했지만 에너지는 넘쳤고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나요? 대부분의 TV 인터뷰 진행자들이 수없이 내게 들려준 질문이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당신이 처음 시작할 때는 3일에서 5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보고 컨디션을 점검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마다 하루 이틀을 하는 것도 좋고 3, 4개월에 한 번씩 7일에서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다. 기간이나 횟수는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나는 당신이 가능하면 좀 타이트하게 하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의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카누 또는 아주 작은 목선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바닥에 물이 샌다면 가능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힘차게 물을 퍼내야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물을 완전히 퍼낸다면 조금 쉴 수도 있고 조금씩 올라오는 물을 정기적으로 퍼내기만 하면 될 것이므로 안심할 수 있다. 몸도 이와 똑같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모노 다이어트는 더 자주, 더 오래 할수록 좋다는 말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가끔씩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수위를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해에는 3개월마다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권장한다. 1년 동안에 4회의 10일 다이어트를 하는 셈이다. 처음 2회는 오직 주스와 과일만 먹고 뒤에 2회는 살아있는 자연식으로 변화를 주어도 좋다. 또한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 사이사이에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작은 모노 다이어트를 병행하기 바란다. 첫 해가 지난 후에 당신은 같은 패턴으로 평생 실천해도 좋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몸은 독소가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살은 다시 찌지 않을 것이다. 부담스럽다면 반으로 잘라서 해도 좋다. 그러니까 1년에 10일 모노 다이어트를 2번만 하고 사이사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식이다. 꼭 해두고 싶은 말이 있다. 지나친 모노 다이어트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더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살이 찌는 현상, 다시 말해 몸이 붓는 현상은 절대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취미 삼아 여행을 가듯이 해볼 수 있다.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어제 먹은 뒷산의 작은 나무의 열매가 맛있었다면 당신은 내일도 가게 되고 일주일 후에도 가게 되지 않겠는가? 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지방을 덜어내고 아기 피부를 되찾고 질병에서 해방된 나를 비롯한 수천 수만의 친구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지 않는가 말이다. 조언 15. 마지막 조언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 주길 바란다.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결국 살이 빠진다. 붙들고 있던 독소가 빠져나갔으므로 지방과 수분은 할 일이 없으니 그들도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때때로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약간의 불편함은 해가 뜨기 직전에 짙은 어둠과 같다. 그러나 곧 여명이 밝아오지 않는가. 당신은 이것을 즐거움을 갖고 극복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진실은 단순하며 반드시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법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 니코틴 중독자가 담배를 끊을 때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는 이치와 같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극물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당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안심하길 바란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이 청소를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때론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다. 피부가 심하게 간지러울 수도 있다. 그런 전조현상이 있다는 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금방 멈추기 마련이다. 좋은 것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당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며칠만 계속해 보시라. 부작용이 생기는 걸 보니 나한테는 안 맞나 보네 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불편함은 절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쯤은 올 것이다. 인내심과 신뢰감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시라. 병을 약으로 사무라는 말이 있다. 그 불편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모노 다이어트를 계속하기 바란다. 700만 년 진화하면서 엄청난 지혜와 지성을 축적해온 호모 사피엔스의 몸이 얼마나 위대한지 곧 증명해 보일 것이다. 약간의 불편함이 동반되는 이 청소 작업이 끝나면 그 보상으로 날씬해진 몸매와 아기 같은 피부, 그리고 쌩쌩한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수십 년간 실천해온 나와 수천 수만의 내 친구들이 보장한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새 세상이 열린다. 모노 다이어트는 몸을 청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몸을 청소해서 살을 빼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이다. 에너지를 충전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탁월하다. 당부하건대 세상의 상업 자본주의적 의학 시스템과 약물에 의존하지 마시라. 두려움을 이겨내면 원하던 세상이 펼쳐진다. 비만과 질병 때문에 온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비만과 질병 때문에 직업을 잃고 가산을 탕진한 수많은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라. 당신은 내 말을 듣자마자 과일과 채소만 일정 기간 계속해서 먹으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고 암에도 안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생각해보자. 이보다 더 정직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었던가? 더 복잡하고 더 돈이 많이 들고 더 어려운 일이라면 신뢰감을 갖고 시간과 돈을 바치겠는가? 내 수많은 친구들은 누가 구해주었는가? 오랜 시간과 엄청난 돈과 복잡한 이론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이 치료했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지없는 모노 다이어트가 치료했던가? 과일과 채소가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노 다이어트를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호기심보다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은 없다. 그 진가를 직접 확인해 보시라.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연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동차나 고급 카메라를 사면 맨 먼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설명서를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몸도 작동 원리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작동시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별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산다. 여기 작동 원리가 있다. 700만 년 진화하면서 확립해온 호모사피엔스의 작동 원리 말이다. 어느 누구도 이 작동 원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제 당신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내가 이 책에서 열심히 설명한 작동 원리대로 실천해 볼 기회를 가졌다. 당신이 만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혁명적인 물건에 압도되었을 거다. 이런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갑자기 이 물건들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시라. 그것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그 물건 없이 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일도 이와 다름없다. 이것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려 산에 오른 후에 마시는 약수가 될 것이다. 이 모노 다이어트가 당신의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면 당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 너무도 단순하며 돈이 들지 않고 삶을 변형시키는 일을 어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건강은 절대 돈을 들여서 해결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병원과 약물은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주지만 결국 그 덫에 걸려 계속 발버둥 치다가 뚱뚱하고 불편한 몸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없다. 모노 다이어트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마음의 평온을 선물해주는 생활 습관이자 건강의 제1원칙임을 실천으로 깨닫기 바란다. 맺는 말. 영국 해군은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되었나? 나는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체계화하는데 15년이 걸렸다. 이 원리는 치고 빠지는 방법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장사치의 논리도 아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온갖 상업적인 음식 때문에 생긴 비만을 없애서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날씬해진 몸매를 통해 평생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체중과 에너지를 항상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원하는 몸무게를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1. 지속적으로 음식 배합의 원리를 실천하고 2.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고 3. 오전에 과일만 먹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당신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최적의 상태가 될 때까지 체중이 계속 빠지면서 더 건강해질 것이다. 빠진 몸무게는 영원히 불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좀 더 빨리 살을 빼고 싶다면 하루 종일 수분이 많은 샐러드와 과일을 먹도록 한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시라. 며칠만 실천해도 생각보다 훨씬 더 살이 빠질 것이다. 두 가지만 명심해 주길 부탁한다. 첫째, 농축 음식인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원리에 맞게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며 하루 식사 섭취량의 30%가 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과일은 우리 몸을 보존하고 보살피는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이다. 충분한 양으로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다시는 비만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인 당신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다. 그들도 24시간, 당신도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당신의 공통적으로 가진 것도 시간이다. 무한히 펼쳐진 시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로또 1등 당첨의 행운도 로또를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성공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어느 한 부분을 먼저 시작해도 좋다. 상식적으로 느끼기에 부담감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목적을 세우고 무언가를 매일 실천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을 굴러가게 하는 충분한 추진력이 될 것이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게다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이 법칙을 완성하는 열쇠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서두르지 마시라. 한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하시라. 당신의 체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기쁘다. 또한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쁘다. 이 책에는 평생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상업적인 꼬임에 속아서 체중이 다시 늘고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당신은 상황을 전환시키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항상 자연의 법칙, 즉 생명의 법칙에 의존하기만 하면 된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그 자연의 법칙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책임이 있다. 당신은 매일 좀 더 날씬해지고 피부는 점점 투명해질 것이다. 동시에 좀 더 건강해지고 영혼이 맑아질 것이다. 매일 활력 있는 에너지를 경험할 것이다. 엉망으로 되어버린 식사를 바꾸면 된다. 건강은 신이 내려준 인간의 권리다. 권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 관건은 결심과 실천이다. 음식이 몸을 바꾸고 영혼까지 바꾼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쿡 선장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음식이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라면 그의 이야기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나는 1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항상 책의 뒷부분에 그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의 확연한 증거물로서 이보다 명확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제임스 쿡 선장의 탐험으로 가장 수혜를 받은 것은 항해술이 아니라 의학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먼 곳의 해안을 향해 돛을 올리는 선박의 선원들 중 절반 이상이 항해를 하는 동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죽음의 신은 분노한 원주민이나 적의 전함이나 향수병이 아니었다. 괴혈병이라 불리는 의문의 질병이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피로하고 우울하며 잇몸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피를 흘렸다. 병이 진행되면 치아가 빠지고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나타났다. 환자는 열이 나고 황달이 생기며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만 무려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으며 어떤 치료법도 소용이 없어 선원들이 무더기로 죽어나갔다. 1747년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실행한 것이다. 그는 이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했다. 한 집단에는 괴혈병에 흔히 쓰이는 민간요법인 감귤류를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되었다. 린드는 감귤에 선원들의 몸에 부족한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시 배에서 먹던 식품에는 이 영양소가 특히 부족했다.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비스켓과 말린 쇠고기로 연명했으니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먹을 수 없었다. 영국 해군은 린드의 실험 결과를 믿지 않았지만 쿡 선장은 믿었다. 그는 이 의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 배에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대량으로 실어 매일 먹게 했으며 탐험대가 육지에 상륙할 때마다 선원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지시했고 선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다. 그리고 선원들은 과일과 채소를 배에 가져와 항해 중에 계속 먹었다. 죽은 음식 대신에 산 음식을 먹기 시작됐다는 말이다. 쿡 선장은 괴혈병으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다. 다음 몇십 년 동안 영국의 모든 해군은 쿡 선장의 해양 식단을 따랐으며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괴혈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발견된 덕분에 영국은 세계의 대양을 지배하고 지구 반대편에 군대를 보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자, 무엇이 이들의 생명을 살렸는가 보시라.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번역자의 말. 비만과 질병의 치료는 모두 하비 다이아몬드에게서 나왔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교훈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어린이였다. 어린 시절의 이 교훈을 내가 어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인간은 부모님의 종교를 그대로 세습하고 부모님의 가치관을 세습하고 부모님의 음식 습관까지 세습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종교가 그렇고 제사가 그렇고 음식이 그렇다. 당연히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행위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초등학생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그런 다음에 실천까지 하라고? 나는 중고등학교를 몹시 힘들게 다녔다. 별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을 외우는 일 때문이었다.
도서관에 앉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공부를 해야만 하는 나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초등학교 교훈대로 스스로 생각해보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출세라는 틀에 갇힌 희생양 같았다는 말이다. 성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나도 그랬으니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학에 가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다. 영문학의 이해로 기억하는 과목의 교수님께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강의를 한 후에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니? 하셨다.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말을 단순하게 쉽게 하는 법인데 그 교수님 또한 어디서 가져온 내용을 힘들게 읽고 있었던 것뿐이다. 친구들은 어떻게 대학 생활을 꾸려갔을까? 사회에 나가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코미디의 연속이었다. 능력이 아니라 관계로 진급하는 현장을 매일 보며 살았다. 그러나 친구와 부모님은 큰 회사에 다니는 나를 매우 흡족해 하셨다. 그것은 자유의 전사라는 깃발 아래 이유도 모른 채 해외에 파병되어 숱한 원주민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처럼 환영받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매일 팀장님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황 대리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왜 선생님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타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조금 가난하더라도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시절의 꿈인 책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었다. 이 책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또한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자유의 전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고 매스컴에서 먹으라는 대로 먹었으나 똥보와 질병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스스로 생각하며 실천하기 시작했다. 조롱과 반발로 힘든 시절을 보낸 후 마침내 이 책을 완성했다. 무려 15년이나 걸렸다. 저자 생각의 기원은 다윈의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원래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는 말이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시중의 잡학사전과 같은 지식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생각해서 결론을 도출한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터이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모두 고골리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에 빗대어 우리는 모두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고 싶다. 다윈은 암울한 중세 종교 시대의 유산인 창조론에 맞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용기 있게 외친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조금 과장해서 비만과 질병의 치료는 모두 하비 다이아몬드에게서 나왔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우매한 인간의 호주머니를 터는 시중의 상업적인 다이어트와 호모사피엔스의 몸과 영혼을 유린하는 제약업계와 병원 산업에 대항하여 그것은 아니다 라고 외친 고독한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할 때만이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그랬고 나도 똑같았다. 나 또한 그토록 좋아했던 공장 음식과 도살장 음식을 과수원과 밭에서 나온 음식으로 바꾸고 나서 80kg이었던 체중이 63kg까지 내려갔다. 20년 넘게 병원에 가본 적도 없다. 참 음식으로 바꾸면서 행복이라는 본질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조금씩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강신원